2010년 9월 24세 미셸 오코넬은 플로리다주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남친인 제레미 뱅크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도시는 플로리다주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세인트 존스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감사에선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셸의 오빠인 스콧 오코넬이 보안관 부관으로 일하다가 동료 부관인 제레미 뱅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콧의 여동생인 미셸을 알아가게 된 제레미는 약 1년이 지났을 시점부터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둘은 제레미의 집에서 미셸의 4살 딸인 알렉시스와 함께 동거하였죠. 사람들에게 미셸은 매우 외향적이고 명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활동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젊은 엄마로 지인들에게 기억되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한꺼번에 2-3개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일 그녀는 남친인 제레미와 오빠 스콧과 함께 세인트 어거스틴 극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시스를 언니의 집에 맡기고 저녁을 즐기며 노래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콘서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오후 11시 20분 제레미는 911로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Hey! Please get someone to my house in Fort Please. What's going on? Please, my girlfriend, I think she just shot her. Ma'am, I need you to calm down. Sir, Ma'am, listen to me. Sir, listen, hang on. Let me tell you the truth. I'm Deputy Banks of the St. Johns County Sheriff's Office. I work with y'all. Get someone here now. (2010년 9월 2일) 제레미 부관의 보안감사 동료들이 그의 집으로 출동했을 때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엌을 거쳐 인접한 방으로 들어갔을 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셸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의 왼쪽엔 총이 놓여져 있었는데 제레미의 업무용 총이었습니다. 그 총은 총집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총에 달려있던 후레쉬가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오른팔 아래 바닥엔 총알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한편 방구석에선 탄피 2개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응급요원들이 들어와 미셸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부관들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집 안으로 들어온 의료진은 미셸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숨은 끊어진 상태였기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용사들은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부관들을 통해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제레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미셸이 죽어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 보이진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미셸의 핸드백은 부엌 카운터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처방약이 2통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항우울제였고 제레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약 중 일부는 미셸의 청바지 앞주머니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수용사는 관찰되고 발견된 것을 바탕으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제레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This is Detective Himes. It is officially September 3rd at 1:23 in the morning. You were outside in the yard driveway. My motorcycle was in the garage. I was sitting on it, and I heard it pop, and I knew exactly what it was. And I ran inside. I started screaming her name. The bedroom door was locked, and I screamed her name again. I heard it go off again for the second time. I ran into the living room. I grabbed the phone. I kicked the bedroom door in, and I found her laying where she is. I'm the sheriff's office showed me. 제레미는 하인스 형사에게 그날 밤 일찍부터 다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떠날 거라고 얘기한 것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Yes, whenever she said, I'll have my stuff out by this weekend, and I said, are we breaking up? She said, yes. I was like, all right. I raised my voice, she raised her voice, we argued. But we got to the house, we were fine.
2010년 9월 3일 현장에서 조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보안관 부관들, 근무 중이거나 비번인 부관들까지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심란해하고 있는 제레미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레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부검을 진행한 프레드릭 호반 검시관은 그녀의 체내에서 약간의 알코올은 발견되었지만 어떤 약물 성분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미셸의 주머니와 핸드백에서 발견된 항우울증 약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결정적인 사인은 입안에 있던 총상이었습니다. 그 총알은 입안에서 총이 발사되어 척수를 관통하였고 미셸은 즉사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미셸의 오른쪽 눈꺼풀 위에 작은 상처와 멍을 확인하였는데 이건 권총에서 배출된 탄피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손에선 화약 잔여물이 발견되었고 제레미의 손에서도 화약 잔여물이 발견되긴 했지만 극소량으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반 박사는 현장 조사 보고서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망 방식을 자살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까진 통상적인 조사와 사망 방식을 발표하는 등 경찰의 수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가 미셸의 죽음 12일 후 후속 인터뷰를 위해 보안관서로 다시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Comfy spinny chair, not this. 이 시점까지 미셸 사망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미셸과 이의 당사자인 제레미는 사건과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접근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제레미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는 일이니 그렇게 된다면 경찰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안관서에선 자신들의 식구인 제레미에게 매우 관대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I already read the report. I know I probably shouldn't have. I just wanted to know what was done on the other side. And towards the end, we were arguing all the time. What was it about? Just Stupid. That's how it was. It was an argument over stupid, petty. okay. That goes in the room. I Yeah. don't really like that. Yeah, great room. (2010년 9월부터 11월) 이렇게 제레미와 그의 직장인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서에선 미셸의 죽음을 놓고 하하호호 하고 있던 중 미셸의 유가족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추정이 마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10대 시절 미셸이 우울증과 분노 조절 문제로 고생했다는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알렉시스를 낳은 이후부터 그녀는 의욕적이고 헌신적이며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자 하였죠.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최근에 막 승진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연봉과 복지를 약속받았죠. 이 성과는 그녀로 하여금 딸을 위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생각하는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녀가 사망한 날 점심시간에 그녀의 언니 중 한 명인 크리스틴에게 밤에 제레미와 헤어지자고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한 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얘기를 듣게 된 크리스틴은 평소에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 놀랍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콘서트에 함께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구매한 티켓은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미셸과 크리스틴 그리고 오빠 스콧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엿보입니다. 먼저 콘서트에 참석한 시각의 미셸은 언니 크리스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약속해줘. 그래서 크리스틴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뭘 약속해? 그러자 미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가 됐든 렉시가 항상 안전하고 사랑받도록 해줘. 그리고 콘서트가 끝날 무렵 미셸은 언니에게 곧 갈게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그녀가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오빠인 스콧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렉시를 절대 잊지 마 였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면 미셸이 제레미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또 다시 가정폭력과 같은 일을 당할 게 두려워서 보낸 문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진 유가족의 해석이었고 보안관서에선 이 문자를 놓고 자살을 앞두고 유언을 남긴 것이라고 해석하였죠. 그래서 이 해석 차이를 놓고 유가족은 깊은 의혹을 제기하였고 미셸의 죽음 몇 주가 지났을 때 그녀의 언니인 제니퍼, 크리스틴, 오빠인 션과 스콧이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서를 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빠인 스콧은 보안관서 부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수사 총괄을 담당한 찰스 브래들리 경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Hopefully this will give you some closure as to what occurred that night. All indications are that she was contemplating suicide based on her text. I asked the night that Michelle died, I said, am I allowed to submit a statement because she told me a lot of things about, and I'm just going to spell it out for anyone to hear, domestic violence. She came to my house, she said, I'm leaving, I'm scared. I allowed to submit an affidavit just to testify to what she said. And he said, no, none of that is, it's all hearsay. If this was the sheriff's daughter, it'd be much different. Well, you're a lieutenant of this agency. Stand up and answer our questions. Ease up, bro. You know, I'm doing the very best I can, guys, to show y'all what happened. And I feel like this is a damn inquisition on me. It's not I against haven't you. done anything wrong, guys. I- Sheriff's office hasn't done. And We I can don't know feel what at this we table can, we that don't there's know. a massive conspiracy theory. And there is not one, guys. Can I interject? What conspiracy theory are you talking about? That Jeremy is the murderer of Michelle. Okay, I keep getting that, and I've been getting that over the last, several weeks. So what we need to do, guys, is we need to sit down. We need to just, this is what it is, But I mean, and this is what happened. 이 만남이 이루어진 몇 주가 지났을 때 스콧은 보안관 부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막내인 미셸의 죽음을 놓고 너무도 부실한 수사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직장에서의 분노 폭발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어머니인 패티도 보안관서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가족의 정의가 묵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 데이빗 쇼어는 3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이 중 2번은 경쟁자가 없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을 만큼 카운티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레미를 향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표출되자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셸의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재수사하도록 넘기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 수사를 인계받은 플로리다 법집행부는 러스티 로저스 요원을 세인트 존스로 보내 재수사를 하게 했고 그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러스티 요원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미셸의 당시 정신 상태가 어떠했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가족과 면담을 시작하였습니다. It felt like to us as a family that it was rushed. They had their mind made up. This was suicide, and that the investigation could have went a different way, and that he knew there was things in the past that he had done that she was going to report, and that it was going to come out that this deputy sheriff was not the true person that he was playing to be, and that he was actually a pretty bad person to her. 러스티오는 가족과 친구들을 면담하면서 미셸의 최근 승진, 이틀 후에 예정되어 있었던 CPR 훈련, 그날 밤 다른 친구인 민디 폭스와 만날 계획이 있었다는 것, 화장을 고치기 위해 핸드백을 가져오려고 차고까지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서에서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기 위한 탐문 수사를 전혀 펼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러스티오는 이웃집들을 돌면서 목격자를 찾기 시작하였고 약 2주 만에 2명의 핵심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9월 2일 밤 제레미의 집 방향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목격자 모두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명확하게 들었고
이어서 2발의 총소리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We heard a woman yell for help, and then we heard a gunshot, and then there was another yell for help, and then another gunshot, and then there was silence. There was no commotion, no nothing. 이 증거는 사건의 잠재적 전환점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목격자들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밀 경호국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진실로 확인되었죠. 이렇게 중요 목격자들을 확보한 러스티오는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그날 밤 제레미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쪽에서 발견된 핏방울에 주목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미셸의 혈액으로 확인되었었지만 제레미는 이와 관련된 어떤 질문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미셸과 함께 갔던 콘서트에서 입었던 티셔츠와는 다른 티셔츠였고, 왜 티셔츠 안쪽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셸이 사망했을 당시에 사용된 제레미의 권총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권총에선 미셸의 DNA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콘서트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레미가 사용했던 총이었는데 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발사된 2번째 총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이 2번이나 총을 발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입에다 총구를 넣고 발사한 것이라면 그냥 한 발이면 충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닥을 향해 한 발을 발사한 뒤 입에다 총을 넣고 쏴서 자살했다는 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스티오는 현장 재구성 전문가이자 전직 경찰 수사관인 제리 필리를 고용하였습니다. 제리는 먼저 미셸이 제레미의 총집에서 권총을 빼낼 수 있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제레미가 사용하고 있던 총집은 총기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텐션 홀스터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셸의 부검을 다시 진행한 프리드레그 블리치 박사는 그 홀스터와 똑같은 제품에서 권총을 한참 빼내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블리치 박사는 검시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총기와 완전히 상관없는 어린이집 교사였던 미셸과 비교한다면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미셸이 그 권총을 홀스터에서 빼냈다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총에 달려있는 조명이 켜져 있었던 부분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여기 이건 전술용 조명으로서 홀스터와 마찬가지로 그냥 스위치만 켜면 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켜려면 안전장치 해제와 스위치 온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셸이 이렇게 했다고 보기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한 건 눈에 있던 상처였습니다. 제리는 그게 탄피에 의한 상처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탄피의 충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런 식의 멍이 생기긴 어렵고 오히려 주먹이나 어떤 둔기에 의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길 만한 상처로 봤습니다. 게다가 멍이 진행된 단계로 봤을 때 사망 직전에 생긴 것으로 보였고 아마 총으로 죽기 직전에 폭행을 당한 게 아닐까 예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리 필리의 새로운 이론이 알려지자 당연히 자살이라고 최초로 의견을 냈던 호반 검시관은 재검토를 시작하였고 결국 의견을 바꿨습니다. 타인에 의한 총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로스티오는 9월 2일에 제레미의 집에 출동했던 다른 부관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현장에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When I first walked into that room, the first thought that went through my mind was, this is not good for Jeremy. Did you think it went down like Jeremy said it did that night? I don't think so. I mean, I was a little uneasy where I remember seeing the shot in the floor and where the gun was. I mean, I was in the homicide unit for a few years and it didn't add up, but I didn't do more investigation into this to see why things were like they were. She had pulled the gun out of a secured holster and shot herself. That seems strange to you? Yes. Explain why. It's a retention holster. Most people don't know how to use them.
Did you ever know him to have an explosive temper? Oh yes, yeah. He's had temper issues. His temper was What time period did uncontrollable. he live with you? He'd drink and he'd just get pissed. He'd throw around and just. I didn't have any suspicions that it was anything other than suicide. I think that's what we were all kind of discussing, but just making sure that we covered our bases. (2011년에서 2012년) 러스티 요원의 재수사 보고서 제출 이후 플로리다 법집행부에선 그 결과를 주검사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초로 보고받은 검사는 데이빗 보안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유로 사건에서 손을 뗐고 플로리다 주정부에선 특별검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검사의 수석검사로 지명된 브래드 킹은 호반 검시관이 포함된 3명의 검시관 보고서에 의존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호반 검시관은 처음엔 자살, 그리고 이후에 나온 여러 의혹들로 타인에 의한 총격살인으로 바꿨었죠. 그리고 새로 뽑힌 2명의 검시관은 모두 보고서를 검토한 뒤 자살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흘러갔다면 브래드 특별검사가 뭔가 의혹을 품고 다른 시각으로 수사를 이어갔었겠지만 호반 검시관은 갑자기 타살이 아닌 자살로 다시 의견을 바꾸게 됩니다. 3명의 검시관들이 모두 자살로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는 미셸이나 제레미에게서 어떤 몸싸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에는 명백해 보이는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눈꺼풀에 있는 멍과 상처였죠. 이건 발사되면서 튀어나온 탄피에 맞아서 생긴 거라고 보기엔 힘든 상처였으니까요. 그러자 수석 검시관으로 뽑혔던 프리드레그 블리치 박사는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블리치 박사는 아까 홀스터에서 총을 꺼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죠. 어쨌든 블리치 박사는 총기가 발사되면서 전술 조명이 눈꺼풀을 때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Down in her mouth, upside down, and you find that hard to believe. Not just that, it would have been with her left hand. The shooter was apparently left-handed. Everyone agrees on that. The only left-handed person in the house that night was Jeremy Banks. Michelle was right-handed. 상당히 기이한 모습으로 총을 잡고 쐈다고 주장한 블리치 박사를 놓고 많은 반박이 오고 왔습니다. 브래드 특별검사는 블리치 박사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유가족을 대표하는 제닛 존슨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고 하였죠. 제닛 변호사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총이 발사되면 전술 조명이 어딘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직접 실험해 본 것이었죠. 지금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사되는 순간 총은 그 반동으로 뒤로 밀리게 되지 앞으로 나아가진 않는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블리치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총을 발사했다면 탄피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붉은색 원 쪽으로 날아가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탄피는 모두 정반대인 보라색 원 쪽에서 발견되었죠. 이렇게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총기의 특성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권총도 그렇고 당시 사용된 총기인 USP-45구경도 마찬가지로 탄피 배출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가 발사되면 바라보는 방향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탄피가 튀어나오죠. 그럼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블리치 박사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셸이 저런 모습으로 총기를 발사를 했다면 탄피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이건 0.1%의 확률도 없이 100% 이쪽으로 날아갔어야 했죠. 그렇지만 두 개의 탄피 모두 반대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리치 박사의 이론은 터무니없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특별검사는 블리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지지하였고 미셸의 죽음을 살인으로 재분류하기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브래드 특별검사가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여론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을 때 이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데이빗 쇼 보안관은 러스티 요원의 재수사 결과 보고서를 놓고 물타기를 시전하고 있었습니다. 러스티 요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목격자들을 유도하고 수색영장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52장이나 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말이죠. 존스 카운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데이빗 보안관의 이 보고서는 플로리다 법집행부에도 힘이 미친 듯 러스티 요원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재수사를 하라고 시켜서 했더니 돌아온 건 정직이었죠. Agent Rogers was used as a scapegoat to show people if you don't look the other way, you will be punished. You'll lose your job. We'll put you through the ringer. (2016년 1월) 미셸이 죽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찜찜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계속 미셸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죠. 그리고 사설 병리학자인 윌리엄 앤더슨 박사가 시신의 재검토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묻혀있던 미셸의 유해를 다시 꺼냈고 두 번째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년 전 호반 검시관이 부검 보고서에서 누락했던 명확한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미셸의 턱이 부러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Discovered the fracture only basically at the second autopsy. So all of those people that were making the assumptions this was a suicide wer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fractured mandible. And that's a different injury pattern, and it creates a whole different scenario in the case. We have external trauma. We have significant trauma unrelated to the wound itself. And that means that someone else was involved. 앤더슨 박사의 이러한 발견은 재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는 새로운 단서였지만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감사에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시민들은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구글 리뷰로 몰려가서 온갖 댓글로서 재수사를 요청하였지만 댓글창과 리뷰창을 닫아버릴 뿐 어떤 대응도 하길 거부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도 거부하고 있던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감사를 놔두고 수년에 걸쳐 아마추어 수사관들과 사설 탐정들 그리고 범죄 전문 기자들은 꾸준히 미셸의 사건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사설 탐정은 존스 카운티 보안감사에 여러 차례 기록 공개 요청을 했고 증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설 탐정은 38세의 엘리 와시톡이었습니다. 참고로 원래 남자로 태어난 그는 본인을 여성과 남성을 모두 갖고 있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엘리는 1년 넘게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미셸의 어머니인 패티와 정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31일 아침 7시 30분 엘리의 10대 아들인 챈들러가 다른 집에서 아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끔찍한 발견을 하고 911에 신고를 합니다. What's going on there? Got shot. Okay, what makes you think that? He's currently laying on the floor. Do you see a weapon there, sir? Yes, there is a weapon. It was his own gun? Yes, it was. 엘리는 전날에 아들인 챈들러에게 이렇게 말해서 다른 집에서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아빠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면서 저보고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와보니까 아빠가 저렇게 죽어 있었어요. There's a lot of gunfire. He was shot more than once? I don't know, but there are shots going through the wall. 이 미스테리한 죽음을 놓고 미셸의 어머니인 패티와 엘리의 아버지인 짐 와시톡은 미셸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I think if he wasn't looking into that, or if he wasn't involved with that, or whatever, yeah, I think he'd still be alive. That's my gut feeling. What I heard was that he put Chandler in a downstairs apartment 2 floors down because he was afraid of what was going to happen, or something was going to happen, and he didn't want him getting hurt. 이후 엘리 살인사건 수사는 퍼트넘 카운티 보안감사에서 맡았습니다. 원래라면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감사에서 해야 했지만
미셸이라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람에 그곳으로 이관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수사는 거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과도한 불만을 표출했던 스콧은 보안관 부관에서 해고가 되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3년에 그는 다시 세인트 존스 보안관소로 복직하였습니다. 당시 재조사를 했던 러스티 요원의 보고서를 놓고 데이빗 쇼 보안관이 152장이나 되는 보고서로 그를 비난하고 결국 정지까지 먹도록 한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스콧은 데이빗 쇼 보안관의 비난에 힘을 보탰었고 자신의 여동생이 미셸을 죽인 게 제레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스콧을 놓고 당시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스콧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렇게 행동한 그를 안타까워하였죠. There may be some of you in this room who have doubts about this case. I don't know, man. I think it was a homicide. Jeremy Banks had nothing to do with that case. This guy right here came so damn close to being charged with homicide based on nothing. Let's give these two guys a hand. 2025년 현재까지 제레미는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소에서 부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길거리에서 봤을 때 살인자라고 욕을 하기도 한다는군요. 그리고 미셸의 오빠인 스콧은 복직한 지 4년이 더 지난 2017년에 여성을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이 유죄로 판결되며 또 다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쇼 보안관은 세인트 존스 카운티 보안관을 4선으로 역임하며 총 16년간 보안관으로 지낸 뒤 2023년 초에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사무실을 둔 대형 로펌인 울시 모컴의 수사 책임자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스티오는 잘못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다시 플로리다 법집행부의 특별요원으로 복직하였습니다. 그럼 미셸 오코넬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 중에 특히 크고 작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고 항상 그런 것처럼 모두 건강하고 안전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Grand Rapids Hill Road.